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3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1장에서 인터넷의 개념이나 특징들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렸었고요. 그리고 2장에서 인터넷의 역사, 그리고 웹 2.0, 소셜미디어 또는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 발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3장에서 다루어질 내용은요, 블로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블로그는 3장과 4장에서 다루어질 거고요. 3장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먼저 블로그의 개념이 무엇인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의 종류, 그리고 국내외에 사용되고 있는 블로그의 여러 가지 동향들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특히 이 장에서는 블로그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의 개념 이전에 먼저 블로그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블로그 이전에 있었던 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였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신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이제 주요 역할로 봤다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컨텐츠를 알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미디어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초창기의 일지 형태를 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지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일기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방문객과의 다양한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SNS와 연동도 가능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수익 활동이 수반될 수 있을 정도까지 증대되게 됩니다. 자, 블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블로그란 무엇인지, 일단 블로그는 웹과 로그의 합성어로 인해서 웹로그, 다시 말하면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웹에서 쓰는 일기장 형태의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1997년에 최초의 블로그인 데이브 와이너라는 사람의 스크립팅 뉴스가 등장을 했고요. 아래 글 보시면 데이브 와이너하고 그 다음에 최초의 블로그 형태가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002년에는 국내에서 11월 달 최초로 상업용 블로그 사이트가 개설되게 됩니다. 얼마나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으면 소개된 지 2년 후에, 즉 2004년에 블로그가 그 해에 10대 뉴스에 뽑힐 만큼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었죠. 그래서 초창기 블로그는 주로 개인적인 일상이라든가 기록, 그 다음에 뉴스 스크립트 같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내용적인 게 뭐 전문적인 내용을 더 포함해서 뭐 뉴스라든가 칼럼, 비평, 리뷰 같은 것들도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한 기존의 어떤 형태의 미디어 못지않게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1인 미디어로 자리를 잡았죠. 그 다음에 또한 또 자유롭게 뭐 글을 포스팅하고 댓글을 단다던가 또는 트랙백을 이용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형태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3.1.2의 블로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원래 일지 형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웹 공간으로 시작되었지만요. 웹 2.0의 등장과 함께
개인 미디어나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의 특징 또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로그의 대표적인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부터 강조된 블로그의 특징은 정보의 기록입니다. 여러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과는 달리 주로 블로그를 관리하는 블로거들만이 글을 씀으로써 블로거의 색깔을 지닌 정보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기존의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글을 올리기 때문에 뭐 같이 공유하거나 관심 있는, 공유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 있는 글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많이 올리는 형태라면 여기서는 이제 블로거가 따로 블로그의 내용을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블로거의 개성이 나타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이 최근 글부터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날짜나 시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정보의 기록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이유 때문에 아마 블로그가 굉장히 붐을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려면 시간과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시간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서 웹상에 자신만의 공간인 블로그가 생긴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겠죠. 그래서 그게 블로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인 미디어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1인 미디어라는 그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공간을 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요. 이 블로그가 때로는 기존의 미디어에 못지않게 영향력과 파급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라는 그런 용어들이 이제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1인 미디어, 개인 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블로그에서 작성된 블로그는 블로거의 시각에 따라서 자유롭게 작성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거나 또는 뭐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제약 없이 자신의 생각을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미디어들을 보완하는 그런 대안 여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미디어들이 다루지 못한 다양한 소재들, 뭐 공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다룰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에 파급되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소셜미디어로서의 블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인 미디어로서의 블로그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파급력을 가진 이유를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즉시성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블로거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즉시 업데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중매체보다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즉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는 블로거나 블로거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접할 수도 있죠. 또한 블로그의 댓글이나 트랙백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로거의 관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블로그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소셜미디어로서의 블로그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3.1.3에서 블로그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블로그 운영을 보면 일단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글을 올리는, 다시 말하면 포스팅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네티즌과의 소통을 위해서 블로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또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독자들 간의 소통은 뭐 댓글이라든가 트랙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트랙백 핑, RSS 구독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장에서는 블로그에 사용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블로깅 하기라는 다시 이제 블로그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블로거, 블로깅, 그 다음에 블로그스피어라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뭐 블로거나 블로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거는 보통 ER이나 OR 붙이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블로깅은 실제로 이제 블로그를 하는 행위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 자기의 블로그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타인의 블로그와 소통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자, 블로그스피어는 블로그들의 집합 또는 블로그 세상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의미를 보면 서로 연결되어 블로그에서 글을 읽거나 링크하거나 참고해서 자신의 글을 쓰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좀 더 궁금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그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게 사용된 게 1999년에 그레이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워블로그라는 그 커뮤니티에 의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다음에 블로그, 그다음에 로고스 또는 그 스피어 공간을 의미하죠. 이 공간이란 그 단어들의 합성어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블로그들의 전체 집합을 의미하고요. 그 블로그 문화에 성장시키는 바탕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스팅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또는 포스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는 블로그의 핵심적인 그 컨텐츠를 얘기하는데요. 즉 블로그의 게시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팅은 포스트를 올리는 행위, 그러니까 블로그에다의 주제에 따른 컨텐츠를 올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로그로 소통하기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또는 이제 코멘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포스팅한 게시물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적는 글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포스트 바로 밑에
달리죠. 그래서 이 포스트 내용을 보고서 간단하게 뭐 대화나 뭐 토론 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뭐 동의한다 또는 뭐 반대한다 등등 같은 간단한 의견들을 제시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요. 트랙백은 보통 여러분들 이제 엮인 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엮인 글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블로그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능 중에서 한 가지로 역방향 연결고리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그 글에 직접 댓글을 올리는 대신에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글의 일정 부분이 다른 사람의 댓글로 보이도록 트랙백 핑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중에 뒤쪽에서 블로그를 이제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그때 이거를 직접 해보실 거예요. 근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댓글을 달고 싶을 때 타인의 글에서 트랙백 주소를 복사하고 자신의 블로그의 제목 부분에 트랙백 버튼을 클릭해서 열린 팝업 창에다가 주소를 붙여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혹시 뭐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은 뒤쪽에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트랙백 글은 자신의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길게 쓸 수 있고요. 동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고 또는 표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댓글에 비교를 하자면 댓글은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냥 멘트 정도 남긴다면 트랙백 같은 경우는 그에 관련돼 있는 자세한 어떤 내용들을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기능을 통해서 블로그들 사이에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소셜미디어로서의 면모를 지니게 됩니다. 요즘에는 트랙백을 이용해서 또 스팸 트랙백이 때문에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자세한 얘기는 뒤쪽에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트랙백 핑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을 보시면 트랙백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조금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A 블로거가 이제 포스팅을 했죠. 포스팅을 하면 이 포스팅한 글에 대한 그 트랙백 주소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의 트랙백 주소를 여기다 복사를 해서 하고 이 B라는 블로거가 글을 작성하면 이 A라는 사람은 내가 포스팅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B 블로거가 또 다른 어떤 그 엮인 글을 썼다는 거를 신호를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트랙백 핑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포스트에 관련 트랙백이 다른 사이트에 작성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를 얘기를 하고요. A 사이트의 글에 대해서 트랙백 기능에 의한 새 문서가 B 사이트에 작성될 경우 B 사이트는 트랙백 핑이라는 작은 신호를 보내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간단한 신호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퍼머링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머링크는 퍼머넌트 다시 말하면 그 영구적인, 영원한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고유의 주소를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인터넷에서 특정 페이지에 영구적으로 할당된 URL 주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게시판 또는 포럼 등에 올려진 게시물에 어느 경우에나 연결될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불변된 주소, URL 주소를 의미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게시물의 주소는 세븐의 고정된 파일 위치이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그램이 가져와 화면에 뿌려준 가상의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게시물을 이제 삭제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게시물이 있어도 표현 방식이 바뀌게 되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블로그의 주소를 옮긴다던가 또한 뭐 복사한 게시물 같은 것들이 최초 게시물 기준으로 해서 링크해서 더 이상 접속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오래된 문서 같은 경우에 그래서 퍼머링크 같은 경우는 문서 자체에 영원한 그 불변의 URL 주소를 줌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의 게시물을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블로그 확장하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게 스킨인데요. 스킨은 이제 그 블로그의 외형적인 디자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그 웹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블로거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스킨들이 그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적용된 스킨들 중에서 나에게 좀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로그도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로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맞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설치형이냐 가입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양한 스킨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뒤쪽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뭐 설치형 같은 경우는 뭐 제로보드 XE라든가 텍스트 큐브 같은 게 있고요. 가입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그 블로그 있죠. 뭐 포털 사이트에서 주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주는 이제 가입만 하면 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그 블로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양쪽 다 이제 스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홈페이지 제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디자인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이런 스킨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뭐 이게 제작해서 실제로 이제 공유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위젯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위젯은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여러 가지 작은 프로그램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 가보시면 블로그 이제 조금 이제 디자인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아래쪽이나 보면 이제 블로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예를 들면 뭐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날씨 정보라든가 환율 정보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작은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블로그에서 따로 이게 없는 기능들을 추가하고 싶을 때 해당되는 그 위젯 같은 걸 나중에 이제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체크박스인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그와 템플릿, 플러그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그는요. 태그 자체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꼬리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어떠한 물체에 연관된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태그는 그 블로그를 다 이제 글을 작성하신 다음에 하단에다가 이제 샵 표시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예를 들면 내가 여행이다 그러면 여행에 관련된 여행, 샵 여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넣어주시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개 뭐 네다섯 개 그 이상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넣어서 태그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태그들을 등록하게 되면 관련된 주제를 가진 글들이 연결되어서 분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보 검색할 때 굉장히 용이해지죠. 실제로 이제 주변에 보시면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한테는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는데 실제로 이제 유용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검색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또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이 해시태그가 있는 태그를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은 그 블로그나 사이트 상의 기본적인 구성 형식이나 디자인 양식을 지칭하는데요. 블로그 프로그램의 경우에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구성하거나 디자인하지 않아도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죠. 블로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할 때 마찬가지죠. 일반인들이 굉장히 급한데 디자인을 그렇게 예쁘게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디자인을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쁜 디자인 형태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은 위젯처럼 블로그 프로그램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설치형 블로그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양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사용자에 의해서 개발되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RSS 피드와 메타 블로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RSS 피드라는 거는 자신의 블로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RSS 주소로서 보통 이제 버튼 형식으로 제공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뒤쪽에 보면 저희가 6장에서 팟캐스트와 함께 같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요. 여기서 이제 RSS라는 것은 Rich Site Summary의 약자고요.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컨텐츠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RSS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됐지만 RSS 관련 프로그램이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 수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각각의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최신의 정보만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그 기존의 그 미디어들, 뭐 예를 들면 뭐 KBS라든가 뭐 MBC 방송국이나 또는 신문사 같은 조선닷컴 같은 이런 곳에서 제공되는 이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일일이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 블로그는요, 개별 블로그를 하나로 묶기 위한 일종의 블로그 포털 사이트를 의미하는데요. 특징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블로그 포털 또는 블로그 허브라고도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로거가 RSS 주소를 등록하면 블로그에 새 글을 작성할 때마다 메타 블로그의 새 글 목록으로 추가되는 형태로서 특정 블로그를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 블로그의 글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블로그는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생산한다면 메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글의 유통을 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블로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그 1990년도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의 기능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여기도 이제 블로그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서 어떤 종류이고 또는 그 설치 형태인지에 따라서 또는 주제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아니라 스토리 같은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고요. 또 그다음에 블로그를 하나를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뭐 두 개, 세 개, 그 이상도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를 한 사람이 운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뭐 관심사가 여행, 그다음에 운동, 뭐 공부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사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종류들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블로그가 어떻게 시대별로 진화해 왔고 그다음에 블로그 형태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을 보시면 블로그의 진화가 있는데요. 초창기 블로그는요, 보통 이제 이때 미디어를 이제 1인 미디어 블로그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개인의 일상생활부터 취미, 관심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기록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로운 주제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갖는다는 데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블로그의 개방성 때문에 사회적 중요성이나 전문적인 주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편집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들이 다룰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내놓고 말하긴 좀 약간 불편한 진실들 있죠. 이런 것들도 개인이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인 제약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미디어 또는 1인 미디어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기 블로그가 나와 있는데요. 1기 블로그와 2기 블로그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 1기 블로그는 그냥 개인적인 내용이나 관심사를 이런 것들을 그냥 적어 놓은 거라면 2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쉐어, 소통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웹 2.0과 함께 그 등장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뭐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단다든지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는 막 방명록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트랙백 같은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 블로그를 방문하는 독자들의 참여를 굉장히 이끌어냈다는 게 큰 그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음, 서로의 의견들을 같이 어, 보여줄 수 있는 쌍방향적인 정보 형태로 변화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파급력이 높은 인터넷의 특성과 결합해서 블로그의 정보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으로 전파되어서 사회적 여론으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참여나 소통이라는 특징은 블로그가 소셜 미디어로서의 면모를 지닐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블로그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면서 잘못된 그런 글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 여론몰이를 하는 등의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그런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글을 쓰고 이거를 같이 소통하고 어, 한다는 거는 이 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질 수 있고 또는 도덕적으로 어떤 뭐 앞에서 말 책임감 같은 거를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도 뭐 SNS나 블로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 블로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2013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좀 이제 중복되거나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 블로그를 이 책에서는 2008년 이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주제가 내가 곧 브랜드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적인 능력만 있다면 뭐 블로그나 또는 뭐 유튜브 같은 유튜버들이 이제 굉장히 파워 블로거 또는 뭐 파워 유튜버 뭐 이런 용어들도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파급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굉장히 이익을 얻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블로그를 가장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이제 계층적으로 보면 주부나 직장인들 또는 학생들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관심사나 열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제 너무 바쁜 분들에 비해서 이제 주부라든가 뭐 직장인들도 나름이겠지만 특별히 이제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 가지고 있던 그 특별한 이야기들을 어, 그러니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할 수도 있고 또 주제 자체가 무겁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감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 같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사회적 중요도나 전문적인 지식을 떠나서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면모를 지니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블로그의 브랜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다가 뭐 블로그의 브랜드화 같은 경우는 구글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라는 광고 같은 것들을 게재할 수도 있고요. 포스트들의 뭐 출판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로서의 언론 노출 이런 것들까지 이어져서 경제적인 효과를 실제로 이뤄낼 수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파워블로거도 수입이 굉장히 짭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물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한 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합성해서 일정에 보면 뭐 단체나 기업이나 개인의 어떤 PR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데 반면에 경제적인 효과만 노리고서 뭐 이런 원래의 목적과 달리 어떤 그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 그 안 좋은 그런 블로거들도 있어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긴 한데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나는 과정 중에 한 과정이기 때문에 뭐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3.2의 블로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종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주제라든가 뭐 이런 종류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도 있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설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입형, 설치형, 절충형 세 가지로 지금 분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 정도는 지금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블로그 개설을 먼저 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설치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나에게 어떤 게 가장 적합한 형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해야지만 나중에 운영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형이 가장 이제 가볍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있는 가입형을 이제 많이 추천을 하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가입형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그 블로그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가볍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가볍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사실은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좀 약간 지식이 좀 필요해요. 기술적인 거라든가. 근데 이런 거에 나는 서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에 뭐 저 신경 쓰기 싫다. 난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굉장히 어, 적당한 그런 그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어, 현재 대부분의 그 인터넷 컨텐츠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역시 그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블로그를 사용할 경우에는 블로그의 그 서비스의 노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다른 블로거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노출 빈도를 높이고 싶다. 이럴 때는 좀 이제 가입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국내의 가입 블로그 중에서 뭐 다음 뭐, 뭐 싸이월드 여기도 있는데 싸이월드보다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할 거고요. 근데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국내 블로그 또는 그 제한되기 때문에 어, 사용자의 취향을 좀 반영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좀 단점이라면 그 광고 게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는 소통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는 네이버끼리, 다음은 다음끼리 이런 식으로 소통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설치형입니다. 설치형은 직접 블로그 도구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자가 지정한 서버에 설치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서버를 선택해야 되고 또는 설치해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그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설치 블로그로는 제로보드 X라든가 텍스트 큐브라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앞에 가입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형의 장단점을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뭐냐면 어, 좀 용량도 많이 제공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그 자율성을 보장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좋지만 또 반면에 직접 서버도 선택해야 되고 좀 약간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루기엔 좀 또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즘에는 그 요런 설치형보다는 조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있는 절충형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절충형 같은 경우는 그 가입형과 설치형의 좀 장점만을 좀 끌어다가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설치형이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의 장점을 좀 가지면서도 가입형처럼 서버 관리 등의 여부가 직접 그 할 필요가 없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설치형 블로그 프로그램을 서버에 대신 깔아주고 이를 관리해 주어 가입형과 같은 편리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입형에 비해서 블로거가 추가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에 티스토리나 또는 그 이글루스 같은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도 큰 장점이 그 수익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치형 같은 거 수익 활동이 좀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광고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 활동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그 독립적인 블로그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도 포털 사이트인 다음을 통해서 방문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노출될 수 있는 빈도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저도 이제 그 뭐 블로그를 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같은 경우도 이제 티스토리를 한번 그 형태로 한 블로그를 만들고 보고 싶어서 했는데,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가입하려면 이미 그 티스토리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한테 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티스토리에 그 활동하신 분이 없어서 그냥 티스토리에 가서 그냥 나 이게 가입하고 싶은데 좀 해주라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더니 그냥 바로 그냥 허가를 해줘서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제 가입형에 대해서 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절충형의 티스토리나 이글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그 얘기를 드리자면 가입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블로그를 만들면 보통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인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증할 때는 동일한 핸드폰으로 3개까지 제가 인증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이상을 하고 싶다면 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로그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블로그 종류 중에서 블로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 보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크게 스토리형 블로그, 그다음에 리서치형 블로그, 리뷰형 블로그, 그다음 미디어형 블로그, 그래서 총 4가지 형태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스토리형 블로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형 블로그 같은 경우는요, 가장 초창기의 블로그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일기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가장 많은 블로그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냥 소소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의 일상을 얘기하듯이 기술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는 뭐 본인의 시간적으로 변화나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만의 노하우 같은 것 또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스토리형 블로그는 주로 이제 다루는 게 요리라든가 육아라든가 애완동물 기르기 뭐 이런 것들, 뭐 취미생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공유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육아를 주제로 한 블로그라든가 또는 요리를 주제로 한 그런 블로그 내용을 지금 캡처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 말고도 요즘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고양이나 요즘에는 애견 관련돼 있는 고양이라든가 또는 강아지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독특한 또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리서치형 블로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주제로 일상을 담는 스토리형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전문가적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의 블로그가 리서치형 블로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던 교수나 연구원들을 능가하는 정보와 견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도 하고 직장인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자기 PR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두 가지 지금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IT를 주제로 한 깜냥이의 웹 2.0 이야기, 여기 블로그 내용과 마케팅을 주제로 한 마키미디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블로그를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뷰용 블로그입니다. 리뷰용 블로그는 리뷰를 블로그의 주된 주제로 하여서 일반 소비자의 눈으로 견해를 적는 블로그를 말하는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주로 고가의 전자제품 같은 뭐 TV라든가 뭐 냉장고, 그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관련돼 있는 고가의 또 이외에도 뭐 고가의 여러 가지 뭐 자동차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 리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 블로그의 리뷰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들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기업에서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매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최근에는 일부러 기업에서 그 협찬 형태로 제공을 해서 물건 자체의 뭐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소개를 해서 신뢰를 잃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 리뷰를 주제로 한 개비치의 독서 읽기 2.0이라는 이런 블로그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 IT 관련된 제품들을 주로 리뷰하는 이런 블로거의 블로그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참 때는 최근에 나왔던 세탁기나 건조기에 대한 그 소비자 불만 내용들도 이 블로거들이 많이 이제 의문을 제기했고 또 이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그 회사에서 전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력을 발생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리뷰용 블로그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디어형 블로그인데요. 미디어형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거가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소재 선택권과 편집권을 이용한 개인 미디어 유형의 블로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거가 직접 뉴스 기사를 쓴다던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IT 등에 관한 컬럼 위주의 컨텐츠를 올리는데요. 이들은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블로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찾아서 직접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방문자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을 실제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사에서 기사화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의 성향이나 광고주의 개입 없이 기사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미디어와 조금 이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동 전문 블로그 뉴스 카라반이라는 여기 지금 블로그가 지금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시사 평론을 하는 유창선닷컴이라는 이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절인 국내외 블로그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서비스형 블로거들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검색 서비스의 컨텐츠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주로 해왔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서비스 외에도 전문 블로그 사이트들이 등장하면서 블로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전문 블로거의 컨텐츠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블로그 서비스를 하면 이제 다음과 네이버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서비스만큼 많은 이용자들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다음 같은 경우에는 네티즌 토론의 장으로 유명한 아고라의 영향으로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같은 이런
이슈를 주제로 한 블로거들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네이버와 다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블로그 중 네이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만 한번 간단히 볼게요. 일단 이 측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13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내용이 많이 맞지 않아 제가 가장 최근에 대한 그 자료를 찾아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국내 최대의 서비스형 블로그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개설수가 2,300만 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수의 블로그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차트 순위에 존재하는 블로그 중에 주가 약 1,400만 개에 이른데요.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네이버 블로그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최대의 포털 사이트에서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가 편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큰 포털 사이트에 지원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블로그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가입형 블로그 서비스와 함께 절충형 블로그 서비스인 티스토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 설치형 블로그로 탄생한 티스토리는 2007년도에 다음 서비스로 합류됨으로써 초대를 기반으로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더 많은 편집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서 좋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힘 좋은 블로그로 평가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기존의 블로그를 운영할 때보다 티스토리를 합류시킴으로써 더 서비스의 질이 좀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찾아보니까 올해 2020년도에 이제 다음 블로그가 조금 바뀔 거라고는 하는데, 저도 한번 내용적으로는 지금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최근에는 이제 그 국내 블로거들의 서비스의 활성화에 더불어서 이제 영문 블로그 개설까지 이제 가능해서 국외의 그 블로그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블로거들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워드프레스라든가 블로거닷컴, 텀블러 뭐 이 정도 이제 이 책에서는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최대 블로거들을 보유하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지만 대체로 개설이나 관리가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거닷컴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단 블로그 서비스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폰트 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카테고리를 자유스럽게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블로그의 입맛에 맞게 꾸미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요. 그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좀 가볍게 요새는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디자인적인 측면을 조금 우리보다는 조금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폰트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외형적인 부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가볍고 다른 더 유용한 어떤 기능에 집중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구글에서 이제 이게 구글에서 제공되는 블로그이다 보니까 구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서비스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애드센스의 설치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은 블로거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텀블러라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텀블러 같은 경우는 블로그와 트위터 또는 이제 그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중간 형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는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구독의 편리성으로 어, 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테마로 자신의 블로그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스킨 같은 걸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타임라인으로 표시되어서 구독이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워드프레스나 블로거닷컴에 비해서 조금 이제 규모는 좀 작아서 블로그의 접근성이 좀 더 우수하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장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